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남자가 사정할 때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여자가 충분히 만족할 때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다를 거예요. 또한 성감이 높은 여자와 끝난 건지도 모르는 여자의 생각도 다를 거고요. 좋긴 하지만 임신이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사정할 때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들이 어떻게 해주면 서로에게 좋을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여자들은 대부분 기분 좋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안에서 흐르는 액체의 따스한 감촉과 소중이가 움찔하면서 떨리는 감촉을 여자들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여자는 마음속으로 끝나는 순간 남자의 표정을 보면서 껴안거나 키스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으로 행복하며 그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끝나고도 잠시 그대로 있어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안겨 있으면 최고의 행복감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가 많습니다. 어떤 여자는 남자의 풀린 동공을 보면 자기도 더 흥분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고요. 결국 그 순간만큼은 쾌감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와 남자가 동시에 절정을 느꼈을 때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동시에 느끼고 동시에 끝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자들이 더 많이 공감할 겁니다. 보통은 한쪽이 먼저 또는 한쪽은 미진한 상태로 끝나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둘이 합이 딱 맞아서 동시에 끝나게 되면 여자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남자에 대한 애정이 무한대로 끌어오르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나 속궁합까지 잘 맞다니 천생연분이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상태로 죽어도 좋아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여자도 있습니다. 같은 파트너라고 해도 항상 이런 상황과 느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있는 커플은 부부든 연인이든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자는 우린 환상적인 커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는 아직인데 남자가 먼저 끝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아쉽고 미진한 마음이 남겠지요. 이런 경험이 계속되면 남자에게 불만스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자의 반응은 다양하죠. 남자한테 잠시 그대로 있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여자는 아쉬움을 달래려는 거고요. 남자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정을 느끼려는 여자는 적극적으로 성을 즐기는 여자입니다. 또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나도 좋았어 라면서 끝내는 여자는 수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보다는 남자의 만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사실 이때 이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잘 캐치하는 남자가 잘하는 남자입니다. 느낌으로 여자가 좀 아쉬워한다 싶으면 본인이 끝났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여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솔직하게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요. 손이든 입이든 잘 이용해서 여자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잘하는 남자가 진짜 잘하는 남자고요. 여자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끝났는데도 이렇게 해주는 남자의 배려심에 감동을 합니다.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번째로 여자는 절정에 올라왔는데 남자는 아직인 경우입니다. 이런 걸 남성의 지루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남자가 더 오래 버텨주니까 남자 생각에 여자는 더 좋아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이때 여자는 화가 난다고 하네요. 참 의외이지요? 그건 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 성생활의 중심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잘 느껴야 여성도 만족하고 덩달아 남성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넣고 있는 합체의 시간이 길수록 여자는 더 좋겠지요. 하지만 합체 타임이 아무리 길어도 그게 남자의 지루 때문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실 여성들은 자기가 느낄 때 자기 파트너도 강력한 쾌감을 느끼고 만족해했으면 해요. 그런데 남성이 사정을 못하면 만족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자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남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여자가 절정인데 남자가 사정을 일부러 참는 경우예요. 남자가 사정을 못하면 여자는 화가 난다고 했지만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60대에 이르게 되면
남성이 한번 사정을 하면 다시 발기될 때까지 간격이 꽤 깁니다. 여성이 잘 느끼는 분들은 60대가 되어도 보통 주 34회는 기본으로 하는데 사정을 해버리면 12주 성생활을 못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고수인 남성들은 비사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정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하고 이틀 뒤에도 하고 일주일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남성의 지루는 여성을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하지만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비사정을 하면 남성이 자기가 사정하는 쾌감을 포기하면서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은 그만큼 자기를 아껴주는 남성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겠지요. 남자 역시 스스로가 대견하면서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6번째, 사정하는 그 순간의 남자 표정을 본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자가 조용히 마무리를 할 때와 적극적인 몸짓과 신음소리를 낼 때 여자는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반대로 여자가 그렇다면 남자들은 모두 후자, 즉 여자가 신음소리를 낼 때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자가 그때의 느낌을 표현해주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자기가 여자에게 바라듯이 자기 여자한테도 적극적으로 절정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남자분들 중에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정하는 그 순간조차도 조용하다라는 남자가 많습니다. 교성을 지른다는 여자는 많지만 소리를 지른다는 남자는 별로 없는 듯합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소리는 여자한테도 훌륭한 자극제가 됩니다. 7번째로, 남자의 사정 타이밍을 잘 아는 여자는 성감이 높습니다. 타이밍을 잘 아는 건 여자가 잘 몰입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자가 남자의 그 순간의 타이밍을 잘 캐치할까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남자의 그 순간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자한테 자기 다 끝난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겠다는 여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 순간을 잘 아는 여자들은 성감이 발달돼서 몸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는 것이지요. 관계에 잘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자는 잠시 후 몸 안에 따뜻한 액체가 들어오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남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압니다. 갑자기 그곳이 뜨거워지고 팽창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또 움찔거리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자는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냥 끝낼까? 좀 더 여운을 즐겨볼까 등을 말이지요. 8번째로, 항상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여자는 성감이 낮습니다. 남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 경험이 별로 없거나 성감이 낮고 클라이맥스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관계 시에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썩 즐거운 잠자리는 아닐 겁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잘 개발시켜줘야 합니다. 현재는 잘 모를 뿐이지만 일단 관계에 눈을 뜨면 신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여자가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의 그때 그 순간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중간 남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잠자리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여자분한테 사랑도 듬뿍 받으실 거예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스킨십을 잘하시는 편인가요? 스스럼 없이 타이밍 맞게 스킨십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스킨십할 타이밍도 잘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어디서 스킨십을 잘못 배우신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여자들이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부위를 만지는 것인데요. 오늘은 여자들이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스킨십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가볍게 하면 좋은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정리해 놓았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자와 스킨십 할 때 절대로 피해야 할 부위. 첫 번째, 배. 뱃살과 그 주변 부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군사작전 지역,
출입 통제 구역이나 다름없습니다. 감춰져 있다고 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절대 알려고 하지도 말고 만지려고도 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여자들이 뱃살을 만지는 것보다 가슴을 만지는 게 낫다고 말할까요? 여자들 중 아무리 날씬하더라도 뱃살에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는 빼는 건 쉽지 않은데 찌는 건 정말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기 위해서 앉았을 때 다면화 겉옷으로 가리기도 하고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아서 안 보이게끔 하기도 합니다. 가끔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의 뱃살도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만지려고 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숨겨두고 싶고 컴플렉스 같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자분들 중에는 남자친구와 처음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처음 뜨밤을 보내게 될 때 남자친구가 내 뱃살을 보고 실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던 도중 남자친구가 갑자기 배를 만져서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싫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귀여운데 뭐 어떠냐 라면서 배를 만지길래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서 그대로 혼자 집으로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 눈엔 귀엽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 의견을 존중해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겨드랑이. 겨드랑이도 여자들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자들은 항상 겨드랑이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반영구 레이저, 제모를 한다던가 평상시에 뽀송뽀송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은 관리를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여름이거나 나시를 입은 상태면 관리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라서 상관없지만 날씨가 좀 추워서 긴 팔도 입었고 뭔가 오늘은 분위기가 잠깐 밥만 먹고 헤어질 것 같을 때 관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장난친다고 콕콕 찔러본다거나 하면 여자들은 정말 크게 당황하고 너무 싫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라서 땀이 조금 나서 축축해져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위를 갑자기 훅 들어와서 만지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 간지럽힌다고 장난친다고 절대 여자의 겨드랑이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분위기도 곱창나고 안 좋은 감정 싸움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정수리. 정수리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부위 중 하나인데요. 일단 첫째로 정수리를 만지면 머리가 헝클어집니다. 머리를 쓰다듬더라도 정수리는 피해서 뒤통수 부분에서 쓸어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쓰다듬어야지 정수리를 막 쓰담쓰담을 해버리면 머리가 다 헝클어져서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머리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였는데 한순간에 망가지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또한 정수리는 냄새에 취약한 부분입니다. 가끔 장난기 많으신 분들은 막 콕콕 찔러본다던가 코를 갖다 댄다던가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장난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달리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남자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호탕하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여자라는 동물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민하고 민감한 부위들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자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스킨십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 스킨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스킨십을 잘하시는 분들도 이런 방법도 있었네 라며 기술의 범위를 넓힐 수 있으실 겁니다. 여자한테 하면 좋은 자연스러운 스킨십 첫 번째, 어깨에 얼굴 기대기.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서로 호감도 있고 어느 정도 친근한 유대감이 쌓였을 때 하면 참 좋은데요.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다가 이마를 여자의 어깨에 살짝 기댄다던가 나란히 옆에 앉아 이야기하다가 잠깐 여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도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에 기대는 건 여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론 이렇게 여자가 할 법한 스킨십을 남자가 먼저 하는 것도 상당히 신선하고 여자를 설레게 하는 스킨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가 가끔 이런 스킨십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얼마나 설레했는지 모릅니다. 수가 훤히 보이고 예상이 가능한 뻔한 스킨십보다는 가끔은 이렇게 신선한 스킨십을 해주면 여자는 엄청 설레하게 되고 이 남자는 다른 남자와는 좀 다르다라는 차별화도 생기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호감과 유대감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그 효과를 발휘하는 스킨십입니다. 아직 서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스킨십을 해버린다면 정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지턱 매너. 이건 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차로 데이트를 하거나 차를 같이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 때 쓰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아마 여자 좀 만나는 고수분들은 아마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바로 차가 방지턱이나 급정지를 할 때 손을 옆으로 뻗어서 막아주는 겁니다.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여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설레고 심쿵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팔의 위치가 너무 가슴 중앙에 위치하면 은큼하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슴 위 살짝 쇄골 부분에 위치시켜서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쓰겠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일부러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던가 등의 행위를 너무 자주 하면 여자도 눈치를 채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운 밀착. 나란히 같이 길을 걷고 있다 보면 서로의 팔이 닿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딜 만지고 있거나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서로 팔이 계속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긴장감과 설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꼭 서로 손을 잡고 걷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로 성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의미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너무 티나게 계속 밀착시키려고 하면 보행이 불편해서 여자가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할 수 있으니 닿을 듯 말 듯 유지하면서 조금은 받는 횟수가 많아지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감을 잡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그 감을 익히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썸남과 초기 단계에는 이 방법을 자주 써먹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사귀게 되고 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때 뭔가 설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자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스킨십과 하면 좋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2번만 붉은 고기를 먹어도 당뇨병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새로운 연구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해서 먹으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 20만 7천 명을 대상으로 36년간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2만 2천 명 이상이 제2형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붉은 고기를 2번만 먹어도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식단 선택이 당뇨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붉은 고기를 더 많이 섭취할수록 당뇨병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수의 제2형 당뇨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붉은 고기 소비가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 따르면 소시지나 베이컨처럼 가공된 육류를 가장 많이 먹은 참가자는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62% 더 높았고 가공되지 않은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 섭취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0% 더 높았습니다. 이 붉은 고기 섭취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에는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데요. 고단백질 식사를 하게 되면 신장질환을 가속화시키고 단백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는 붉은 육고기, 계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콩, 두부, 견과류 등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신장을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신장 기능에 과부하를 주는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동물성 단백질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고기가 영향을 주는 질환 두 번째는 만성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붉은 육고기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인체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가공육을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이 붉은 고기 역시 발암의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을 해칩니다.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화합물이 장내 세균에 악영향을 주는 트리메틸아민 N 옥사이드를 생성합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 있는 인체에 이로운 세균들을 줄이게 되면서 장 건강뿐 아니라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렇게 붉은 고기 섭취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단백질 섭취를 붉은 고기가 아닌 닭고기나 생선, 그리고 콩, 두부, 견과류, 템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끊기는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 드실 때도 85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아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보다는 살코기 부분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건강에 가장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멀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물성 단백질은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한 연구가 있는데요. 붉은 고기의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체중 감량에 유리했고, 포화지방으로 인한 심장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에서 자유로웠으며, 수명이 여성은 8년, 남성은 9년 정도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붉은 고기를 대체해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소고기입니다. 염소고기도 붉은색 고기이지만 소고기 및 돼지고기와는 영양 성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닭고기와 같은 흰색 살코기를 드시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포화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으며 단백질 함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염소고기는 붉은색 고기보다는 흰색 살코기에 가깝습니다. 연구도 있는데요. 염소고기 섭취가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는 내용인데, 염소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와 포화지방이 적어 체중 감량과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염소고기도 많이 드시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붉은 고기를 대체해서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이 달걀 한 개에는 단백질이 7기 함유되어 있어서 2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량의 2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혈당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해서 당뇨인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하루 2개 정도 섭취는 당뇨병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콩과 콩 관련 식품입니다. 완두콩, 강낭콩, 검은콩과 같은 콩은 한국 식단에서 가장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필수 아미노산 9개 모두를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 단백질 식품이기도 합니다. 콩은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인들의 혈당과 합병증을 관리하는데 좋기 때문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도 좋은데요. 콩 못지않게 당뇨병과 합병증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소화 흡수율이 좋아서 소화력이 줄어든 노년층은 두부를 드시면 좋습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날콩은 비린맛과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콩을 볶으면 소화 흡수율이 60% 증가하고 삶으면 70%, 된장은 82%, 두부는 무려 95% 이상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소화 흡수율이 높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부는 탄수화물이 아주 적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는 템페입니다. 템페는 콩을 발효시킨 식품인데요. 1건만 섭취해도 31개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남성 1일 권장량의 55%, 여성의 67%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템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유산균도 풍부해서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견과류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데요. 100기당 21g로 상당히 많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섭취량은 28g 적당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지방이나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단에 포함시키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붉은 고기의 위험성과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붉은 고기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 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붉은 고기는 차츰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 대체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